쌍용 자동차 정리해고자가 이번에 21번째 사망자가 나왔죠. 예. 쌍용 자동차 21번째 사망자. 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너무 심각해. 이 쌍용 자동차 문제가 바로 해고는 곧 살인이다. 예. 해고는 곧 살인이다라는 그 문제인데요. 쌍용 자동차 사건. 그게 2009년 여름이었죠? 2009년 여름에 그 쌍용 자동차 사건 터진 거지? 2010년 여름이야? 2009년 여름? 2009년 여름이야. 그지? 아, 정말 그때 일도 많았어. 그 당시에 이 쌍용 자동차 그 문제는 뭐였냐면, 그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회사가 크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그렇게 있었죠. 나중에 삼성자동차가 들어왔다가 쫄딱 망하고 결국은 이 세 개, 대우자동차, 대우까지 해서 한 4개였던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그 이 쌍용자동차가 그러니까 대우자동차가 제일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가 그러니까 대우가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쌍용이 이제 그 위기가 오고, 이 쌍용이 아마 무쏘인가? 그 뒤로는 인기종이 없었어, 인기차종이. 이 쌍용이 굉장히 차를 튼튼하게 만드는 대신, 차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 대중의 흐름을 읽질 못한 거야. 디자인이가 경영의 문제죠. 쌍용 자동차에서 그 인기 모델이 거의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쌍용 자동차 경영진이 대중의 감각을 제대로 못 읽고 변화되는 이 그 세계 정세를 못 읽은 거야. 그래갖고 경영진의 실수 때문에 이 회사가 그 다음에 IMF 이후에 극복을 못했지.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 이 중국, 이 쌍용 자동차를 팔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살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본이 딱 뛰어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안 된다. 지금 이거 중국으로 주면 우리 라인에 대한 기술만 털리고 이 새끼들이 먹고 튈 거다. 그러니 국가에서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쌍용 자동차 사업 선정을 할 때 먹고 튀지 못하도록 몇 년 동안은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그 강제 규정을 두라 그랬어. 그죠? 그게 노조의 요구였던 걸로 알아. 근데 정부에서 그게 뭐 국가와 국가의 신뢰가 있고 그렇게 기업을 그렇게 강제 규정을 두면 누가 지금 당장 들어와서 이거를 인수를 하겠냐. 우리가 당장 코앞이 왜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래가지고 결국 중국 자본한테 싼값에 매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 그 라인에 대한 기술만 딱 홀딱 빼먹고 버리고 간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런데 이 쌍용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그 기술만 빼먹고 먹고 튀었어. 경영진은 온갖 파티 다 하고, 지네가 누릴 걸 충분히 누리면서, 결국은 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노동자들 따라 나가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나가겠다. 싸움이 붙었어. 파업이 된 거야. 파업이 되자 경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노조원들을 살생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뭐 전체 수 중에 절반 너네들은 계속 일을 하고 절반만 내보내는 거다. 근데 너네가 같이 파업을 하면 다 죽는다. 어떡할래? 그래서 자기 살생부 중에 산자의 명단이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대우를 이탈시켜요. 예. 그 이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가 알아서 그 명예퇴직하겠다라고, 자진 퇴사를 하면,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재계약하겠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절반을 또 그렇게, 잘라내요. 분열시켜서 잘라내. 그리고 남은 자들이 800명인가 700명이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시위를 한 거 아니야. 그 시위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테러 진압하는 부대를 내보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마지막까지 파업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걸레가 될 정도로 개죽음을 당하다시피 해서 쫓겨났어.
그러면 지금 죽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지금 자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진 퇴사하면 재입사 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퇴사했던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거야. 그게 더 많죠. 그죠? 희망퇴직했던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본인이 걔네들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서 자진 퇴사하면 다시 불러줄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배신까지 당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희망퇴직을 권한 가족들도 자살자가 많다. 끝까지 싸운 사람보다 중간에 걔네들의 그 분열책동에 넘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는 살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게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선택을 해봤자 죽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지금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쌍용차에 근무했다고 하면 다른 기업에서 취업도 어렵고 이미 정계의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 이 쌍용 자동차의 사망자들은요, 이건 이명박이 죽인 거예요. 예. 이명박이 죽인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쌍용 자동차의 지금의 희생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죽인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쌍용 자동차의 희생자 21명은 이명박 정권이 죽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경영진들과 이 노조에 무엇을,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법과 사회를 가르치다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현대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옛날에 이제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는 자본가들이 이제 막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그들에게 특혜를 줬어.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이 사장하고 노동자가 얼마나 싼 값에 계약을 하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어. 자유의사에 따라서 계약한 거면 그거 맞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유재산은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책임 안 져도 된다. 과실 책임의 원칙. 세 가지가 19세기까지의 원칙이야. 근데 그러다가 결국 20세기 들어서자마자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마치면서 자본가에게 모든 특혜를 주니까 나라 경제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를 만들고 뭐라는 거야? 그 수정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세 가지 현대민법의 3원칙이 따로 나왔어. 사유재산의 원칙,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이 사유재산 공공의 원칙.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사유재산권을 공공이 제재할 수 있다. 원칙이 바뀌었어.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심히 약자에게 불리하다라면 이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그 계약을 공정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나와. 이걸 가르치다 보면 거기 부속 내용으로 정부는 노사 간의 대립이라든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대립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불리하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중재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두 번째, 계약 공정의 원칙이야. 옛날에는 사장이 직접 잘못했을 때만 과실 책임이었다면 그 두 번째로는 비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 때문에 어떤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민법의 원칙이 바뀌었어. 그 20세기에. 그게 적용 안 된 게 우리나라의 용산 참사하고 쌍용차 사태예요.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현대민법의 20세기 선진국에 다 적용되는 새로운 민법의 새 원칙 중에 계약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게 바로 이 쌍용차하고 용산 사태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쌍용 자동차 문제가 쌍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쌍용 자동차 문제는 여러분 쌍용 자동차 문제하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알죠? 한진중공업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예요. 쌍용 자동차 문제하고 한진중공업 문제하고는 둘 다 이 파업,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해고 문제잖아. 집단 해고 문제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두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 왕대접 받고 있는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또 일으킬 수 있는 문제야.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정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대재벌들의 문제예요. 글로벌 기업들 알죠? 글로벌 기업들. 한진중공업 조선소가 지금 필리핀에서 난리 난 거 아니야. 거기서도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을 더 못되게 필리핀 거기 가서 조선소를 하면서 필리핀 노동자들한테 쌍욕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라 그러고 거기서 지금 이 중공업에서 이 배 만들고 이럴 때 바르는 이 염료들이 다 발암물질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발암물질들 그냥 바다로 막 흘려보내고 환경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안 하고 세계 WTO라는 세계무역기구가 결국은 대재벌들이 만든 자기네들의 무한 이익을 위한 기구잖아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 한진중공업 사태나 쌍용자동차 문제나 터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질 건데요. 이거는 정말 이게 말세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라진 문명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참 즐겨 보는데요. 과거에 며칠 전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도 하더만.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마야 문명에 대한 마야 문명인가 잉카 문명에 대한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와 잉카 유적,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신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들은 한때 세계 최고였어. 세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자들인데 그 문명이 지금은 재가 되어 있잖아요. 돌무대기만 남아있잖아.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우리는 유적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제가 월요일부터, 쿠릴로님 고마워요. 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제가 과거의 역사 이야기 했던 파일을 계속 돌려드렸는데, 여러분, 왕이 말이에요. 왕세자가 책봉이 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한 수업이 뭔지 아세요? 왕세자가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역사 수업이에요. 역사를 알아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모든 학문의 기초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역사 교육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부터냐?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요.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 했던 김대중 정권 때가 소위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장악한 때거든요. 그때부터 뭘 했는지 알아요? 역사 교육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김대중 정권, 여러분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면 눈물은 안 나.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시기적인 권력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이야. 세계 대재벌. 이 세계 대재벌들이 우리나라의 딱 정권을
그 시대, 김대중 정부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역사교육 파괴예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나라에서도 역사 시험을 안 보고 대학 가는 나라가 없어. 선진국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역사 시험 안 보고 대학 갈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그때 국사를 선택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가장 나쁜 짓을 해. 뭔데? 서울대만 필수로 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 들어가는 놈들만 국사 공부를 하라는 거야. 서울대 안 갈 애들이면 국사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국사가 재밌어서 고등학교에서 국사 공부하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 너 서울대 갈 거야? 네 주제에, 네 성적 주제에 무슨 국사 공부야. 국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만 국사 공부를 시키는 거야. 1%만 국사 공부를 시키고 99%한테 국사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언제부터야? 김대중 정부 때부터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런데 그래도 두 대통령은 상식이 있기 때문에 국사를 가지고 대신 국사에서 한국 근현대사 같은 거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게 했어요. 이명박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사를, 이 자기네들이 그 뉴라이트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근현대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막 협박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랬더니 뉴라이트 근현대사를 국사책에다 섞어가지고 국사를 필수로 해서 이젠 국사를 필수로 가르쳐. 그런데 가르치는 국사가 아니야. 지금 이명박이 필수로 만든 역사는요, 여러분 왜 중고등학생들이 20대 애들이 약간 꼴통 같은 기질이 있잖아.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요,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만든 국사책을 필수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명박이 필수로 만든 건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쓰여진 책이야.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한 부분에 보면 조선시대에는 우리 카트방송 반가워. 막 웃으면 안 돼. 내 의모부 웃으면 안 돼. 망치 아줌마 방송 잘 들으면 사회 공부도 잘 돼. 그러니까 망치 부인 방송은 이렇게 그냥 놀면서 들어도 나중에 사탐 공부할 때 이 얘기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나와. 그 문제는요. 역사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역사 교육을 망친 거야. 그래서 지금 20대가 저래. 여러분 20대 애들 중에 보면 도대체 애들이 이게 내가 며칠 전 그때 뭐였더라? 부러진 화살을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 부모 세대는 40대 후반쯤 된 것 같아.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됐나? 그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해요. 엄마 아빠가 둘이. 근데 그 자녀들이 20대로 보이는데 걔네들이 영화가 편협화되는 거야. 부러진 화살 이 영화가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왜 1심 재판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은 안 나오고 2심만 나오냐. 그것부터가 정보의 차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20대 애들이. 그래갖고 도리어 40대 부모들이 더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대 애들이 도리어 누구의 뉴라이트의 논리에 더 많이 빠져 있더라니까. 왜 그럴까?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역사교육이 무너지면서 나온 거예요. 역사교육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망가진 거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 중에 역사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은 굉장히 애들이 많이 알아. 생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 사건들을 막 줄줄줄줄 외워. 그렇게 방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현실을 보는 눈이 잘못돼 있어. 현실을 제대로 못 봐. 방대한 역사적 지식을 단편적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고 있는데 역사의 맥을 못 보는 거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 해. 그게 우리 젊은 세대의 문제야. 이게 뭐 때문이다? 그 어린 아이들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래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래.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1학년 애들, 얘네들은요, 공식 교과 과정에서 역사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원래 국사를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국사교육이 5학년으로 내려갔어. 그러면서 바뀐 교과서가 적용이 되는 바람에 6학년 아이들은 국사를 공식적으로 안 배웠어. 비공식으로, 비공식 자료로 배웠어. 이 말이 되냐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이 역사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2시간이야. 국사 공부가. 그러면서 그 2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2000년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게 되겠어? 2000년을 일주일에 2시간씩 2회 배우고 끝나는 건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역사 교육이 잘못되면서 애들의 의식이 잘못되고 그걸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난 의도했다고 봐. 그러면서 한참 같이 유행한 게 뭔지 알아요?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 신자유주의가 성행하면서 같이 나온 첫 번째가 역사 교육을 파괴한다. 두 번째는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방해하는 거야. 우리가 이 지적재산권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적재산권 중요하죠. 가령 영화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했어. 그거 무료로 다운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거 인정해. 그런데 이런 문학작품 속의 어떤 부분, 이런 걸 갖다가 임의로 인용하면 법에 걸려. 이 지식과 정보를요,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돼. 대나무 주공님 고마워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는요, 지식과 정보가 돈으로 매매가 돼요. 이 지식과 정보를 돈으로 매매하면서 뭘 만드는 거야? 99%의 대중을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 지식과 정보를, 소수, 부자들만이 향유하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시키는 거야. 그런 과정들을 해가고 있어. 그러면서 너무나 이 예능 프로들, 여러분들은 예능 프로 참 재밌게 보시죠? 근데 난 정말 심각하게 느껴져. 요즘의 청소년들이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예능 프로라고 볼 게 없었어. 그래서 뭐 봤냐 하면 사극 보고, 사극 같은 거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그랬단 말이야. 볼 게 없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머릿속에 남고 그게 지식과 정보가 됐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텔레비전에 예능이 너무 넘쳐나. 너무너무 예능이 넘쳐나고 모든 황금 시간대엔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오디션 프로야. 그 오디션에 목을 메고 모든 방송사, 케이블까지 다 나서가지고 막 오디션 프로를 해대는 거야. 아이들의 이제 꿈과 진로는 어차피 이 나라에서 우리 부모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예인이다. 연예계로 진출한다고 나가가지고 개고생하는 99.9%는 안 보여주고 0.1%의 스타만 보여주면서 오디션 프로의 애들을,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를 옥죄이고 있는 거야. 정말 심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사극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사극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감수가 나와요. 모든 드라마의 사극에는요, 기억해봐. 가서 자료 찾아봐. 모든 사극 드라마에는 맨 마지막 자막 끝에 감수 누구누구라고 나와. 그게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역사 교수들. 예. 적어도 역사학자들한테 감수를 받아가지고 사극을 했어. 그래서 그 사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실존 인물들이야. 실존 인물들이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그 사실을 해석하는 시각만 감독들이 따로 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해품달, 환장하잖아. 내 중전을 위해서 옷걸음 한번 풀어주지. 난리가 났어. 우리 딸이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안 되는데! 김수현이가 옷걸음 푼다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한밤에, 밤 11시에. 집집마다 그랬을 거야. 해품달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허구예요. 이거 선덕여왕 때부터 그랬는데, 선덕여왕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허구예요. 김유신하고 미실하고는 만나도 미실이 거의 80대 벽에 똥칠할 때 만나. 그 선덕여왕하고 김유신하고 러브라인이 형성될 수가 없어.
선덕여왕이 여왕이 됐을 때 48살이야. 대학교에 애들 보낸 어머니, 애 장가 보낼 만한 어머니 나이에 여왕이 되는데 김유신하고 어떻게 참 그런 러브라인을 만드냔 말이야. 선덕여왕 때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드라마들이 퓨전 사극이란 이름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지금은 아예 해를 품은 달에 뭐라고 나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왕을, 가상의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이렇게 나오잖아, 드라마다. 이런 사극은요, 도움이 안 돼. 이건 사극이 아니야. 이건 판타지야. 뭐요? 이건 사극이 아니라 판타지라고. 뿌리 깊은 나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극이라는 것과 판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판타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보고 배울 게 없어요. 판타지는 보고 배우는 게 없어. 다만 인간적 감동은 느낄 수 있지. 사랑 이야기. 그러나 그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것도 지금 이 드라마에서 판치고 있는 퓨전 사극이라는 이름의 역사 파괴. 여러분 이건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료 한번 찾아봐. 그 미국의 유명한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어. 그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수에 대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되게 유명한. BJ 존캐님 고마워요.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냥 크라이스트였나? 지저스 크라이스트였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이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읽은 기억이 나. 멜 깁슨에 대해서 그 미국에 있는 대중 그 평론가들이 역사 파괴를 중단하라. 그러면서 그때 멜 깁슨이 한 예로 나와. 멜 깁슨이 주인공이 아니라 멜 깁슨이 만들어낸 영화들의 역사 파괴.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역사를 훔치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였어요. 결론은 뭐야? 이게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대재벌들이 주도하는 대중문화가, 신자유주의자들이 돈을 대서 만드는 대중문화가 역사를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진실로부터 대중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역사는 안 배워도 됨. 나가 뒤져. 너 같은 애 들으라고 하는 방송 아니니까 꺼져! 미친놈 새끼.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이 전 세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를 품은 달과 이 모든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까요? 연관된 문제라는 거예요. 해를 품은 달 내가 봐도 어머! 근데 그 참 어떻게 양명이는 원래 그 해를 품은 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제 이 왕자와 왕과 그 뭐 여자의 삼각관계인데 그 삼각관계 한 축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 원래 이렇게 좀 시청자로 하여금 제가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쟤랑 맺어지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꺼져! 막 이런 거 있잖아. 걔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짜져! 너 빠져 너! 막 이런 연기 참 내가 볼 때 감독님이 너무 이 캐릭터 이렇게 선정할 때 잘못하신 것 같아. 감동이 약해. 뭐 어쩌다 드라마 얘기가 자 그래서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드라마들에서 그 유명한 게 이시계님 고마워요. 담화라는 거였어.
다모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때 그게 김대중 때였나? 노무현 때였나? 하여튼 그때 다모에서는 뭐가 처음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검시관이 있었다. 과거에 살인사건이 나면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냥 막 판결한 게 아니라 시체를 검안하고 그 시체를 검안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 예. 나도 아프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때 그 다모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건 여자 형사가 있었고 살인사건이 나면 전문 그 검시관들이 가서 했다 이게 주제인데 참 그건 다 잊어버리고 좌우지간. 그래서 그러면서요 여러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의 수령이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령이 어느 살인범을 잡았어. 부모를 그러니까 가령 유부녀를 강간하고 죽였다든가 아니면 자기 부모를 죽였다든가 친인척 살인범을 잡았어. 수령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관찰사로 보냅니다. 일단 이 수령은요 살인범을 잡게 되면 그 살인사건이 나면 수사를 해서 1심에서 1차로 그 잡은 범인하고 사건 기록을 관찰사로 보내. 그래서 상급기관에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해. 그 다음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보내냐? 한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모든 살인사건은요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요. 그거 알아요? 조선이 우리 조선 사회가 사또가 마음껏 횡령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것처럼 일본 놈들은 묘사를 해.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살인사건은 다 한양으로 다 압송이 돼. 압송이 돼서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만약에 압송할 수 없는 상황이면 중앙에서 왕이 직접 수사관을 보냈어. 그래서 판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살인사건은요 반드시 3심이었어요. 조선의 살인사건은 3심이었어. 사형은 왕 이외엔 내릴 수가 없고 얼마나 법이 체계적으로 법전에 의해서 지배된 사회였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조선은 법치주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임금 혼자서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임금 혼자 지 멋대로 지배하는 전제왕권이 아니었어. 조선은 철저히 뭐였다?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이고 법치국가였어. 그래서 조선이 600년을 유지된 거야. 명나라도 망하고 명나라 300년, 청나라 300년이야. 중국에선 300년 이상 간 왕조가 없어. 근데 조선은 600년을 유지했잖아.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철학이 가장 집대성된 나라가 어디야? 우리 조선이야. 여러분 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중국은 여행만 해요. 유교의 성지를 돌면서 여행하고 유교의 핵심은 어디에 와서 공부해? 우리나라 안동 도산서원에 와서 유교를 공부한다니까. 안동 도산서원에 와서 퇴계 이황의 유교 철학 성리학을 공부해요. 가장 집대성된 성리학을 해서 거기 가보면 머리 노란 세계 철학자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니까 유학을. 그 다음에 불교 철학. 이 불교가요. 그 불교도 이게 인도에서 발생해서 중국에서 집대성된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로 전달됐잖아요. 근데 불교 철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불교 공부를 어디로 하러 온지 아세요? 우리나라 해인사로 공부하러 와요.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당시 중국과 여기 중국 그 인근 여기 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모든 불전을 그러니까 모든 그걸 불경 모든 불경을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게 팔만대장경이야.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이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불경 중에서 가장 방대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러 팔만대장경의 내용 불경을 공부하러 그 해인사에 가봐. 머리를 다 깎아서 모르지. 앞모습 봐봐. 코 오똑하고 파란 눈의 승려들이 많다니까요. 여기 화계사만 돼도 그렇고 우리 불교에 대한 철학을 공부하려면 우리나라로 와야 돼. 기독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철학도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가장 원리에 근거한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모든 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가장 집대성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위대한 백성이며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냐고. 그런데 지금 이명박 시대의 역사를 만든 놈들은 우리 조선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라고 쓴다니까 이 개새끼들이.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망했다. 여러분, 내가요, 이번에 이제 그 2박 3일 속초 갔다가 그 저기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청자를 만났던 그 상처? 그 속초에 가면, 거기 이제 속초 밑에 강릉을 갔어. 강릉에 갔더니, 강릉에 객사 문이 남아있는 거야. 강릉 객사의 문. 객사가 뭐냐 하면, 이제 관찰사라든가, 저 중앙에서 무슨 관료가 내려와서 여기 감사를 할 때 머물렀던, 공무원들의 공식 숙소야. 그 객사가. 그래서 중앙에서 관료가 내려와갖고 머물면서 그 인근에 일을 보던 곳이 객사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객사가 1910년까지 남아있었던 거 알아요? 강릉 객사의 사진이 있는데 멀쩡해. 강릉이 원래 강원도가 강릉하고 원주하고 그 이름을 첫 자씨를 따서 강원도잖아. 강릉이 원래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지방도시였고, 거기 그 객사가 관찰사가 머물렀던 게 강릉이고, 그 강릉에 객사가 있었던 거야. 그 객사가 1910년까지 멀쩡한 상태에서 유지가 됐어요. 강릉만? 아니요. 191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전라도면 전주 나주, 강원도면 강릉 원주, 충청도면 충주 청주, 전부 다 객사가 그 객사와 동원 이런 것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왜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유럽 여행, 그 스카이라는 또 케이블에 보면 유럽에 이렇게 그 낡은 건물들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유럽의 그 낡은 도시의 모습이 그게 문화재잖아. 그걸로 관광객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남아있을까요? 일본이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었던 모든 관청을 다 허물었어요. 예. 자, 방송 방해하는 친구들 입 다물고요. 뿅망치님 고맙고요. 자,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본방이 꽉 찼으니까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 좀 해주세요. 객사가 다 남아있었는데, 그 남아있었던 객사를 일본 놈들이 전부 다 허물었어. 일부러 객사를 전부 다 허물고, 그 건물들을 어떻게 했다? 자기네 일본으로 가져가서요, 일본 부잣집 정원에다 다 세워놨다니까? 우리나라 객사를 다 허물어가지고, 일본 부자들이 그걸 지네 그 정원 꾸미는 대로 다 가져갔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물이 없는 거야. 부산 이모님 감사합니다. 시사방송 사이사이 덤으로 역사시간 하지 말고 역사를 고대, 현대사, 세계사 분야로 녹음해서 다시 보게 해주세요. 역사 이야기 그만할까요? 역사 이야기 재미없나봐요? 아니, 지금 시사 이야기 하는데 역사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 조금 아까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역사를 더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역사를 더 해달라는 거지? 시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젊은 20대가 도리어 40, 50대 부모들보다도 이 생각이 왜 고루할까? 왜 이렇게 애들이 생각이 막혀있지? 첫 번째 나는 교육의 문제라고 봤어. 그 다음에 교육 중에서도 역사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사방송을 새 출발하면서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대중문화 속에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봐야 되고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정권을 바꾸면 내년에 우리가 총선을 하잖아요. 아니, 올해구나. 올해 총선을 하고 대통령을 바꾸잖아. 그지? 대통령 바꾼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역사 교육이에요. 역사 교육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이명박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0년을 망칠 짓거리 했다니까?
솔직히 김대중 때부터 이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명박 때까지 15년이야. 15년 동안 우리의 역사 교육이 개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역사를 선택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필수로 만들어서 일본 놈 역사관을 가르치는 건 더 죄야. 선택보다 나쁜 짓이야. 김대중 노무현을 내가 비판했던 이유가 역사를 선택으로 해서 비판을 했더니 이명박이는 일본 놈이 바라보는 조선 역사를 필수로 만들었어. 이 무슨 미친 짓거리냐.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 여러분 가져다 보세요. 보고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나도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 잘 몰라요. 내 밑에도 썼지만 내가 그 경희대 사학과 꼴찌였기 때문에 경희대 사학과 꼴찌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역사에 대한 뭐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보다도 잘 몰라. 근데 잘 모르는데 나는 이게 역사의 흐름만 알아. 나는 그런데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 시험을 왜 역사 교육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시험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이름만 외우라는 거. 사진 보고 문화재 알아맞추기. 백날에도 그거 애들한테 안 남아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역사를 한번 쑥 훑어. 그 다음에 중학교 2, 3학년 때 상관학원에 갖고 2000년 역사를 그 2년 동안에 짧게 또 한 번 훑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한 번 훑어.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 역사는, 국어하고 역사는, 나는 그렇게 봐요. 국어 교육 따로 할 필요 없다.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국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본다니까? 그래서 이 역사하고 국어는 결합된 학문이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언어 영역은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우리 조카 언어 영역 한번 훑어봤어. 씨발,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언어 영역을, 그 시험 문제 누가 내는 거니? 외국인이 내니? 한글로 된 외국어야? 언어 영역 시험이 왜 이 지랄이니? 근데 우리 이제 조카가,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한때 어둠의 세력들과 어울렸어요. 지금도 이제 그 친구들과 굳건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조카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딱 언어 영역을 펼쳤는데, 그 시적 화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시적 화자의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게 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 친구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거야. 화자가 나를 미치게 해. 그러자 그 친구가, 그냥이 누구야? 야, 나 지금 언어 영역 공부하는데 화자가 나를 미치게 해. 그랬더니 친구가, 그년이 누구야? 어떤 년이야? 이러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정말 너무 귀여운 친구죠? 네. 근데 좌우지가 이제 아니, 이 언어 영역이요. 여러분, 언어 영역이라는 게 뭐야? 잘 알아듣고, 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읽고, 쓰고, 그게 언어 영역 아니야? 이렇게 그림 그린 친구들, 몸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화자가 어떤 년이야! 이러면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또 진지하게, 야, 조선을 이순신이 세웠지. 조선을 이순신이 세웠지.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친구, 그런가? 이래가지고 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우리 동생이 대노하여, 또 한 번만 그런 놈들이 어울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우리 조카는 우정이 공부보다 중요하다 이래갖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미치겠어. 좌우지간. 그래도 걔네는 공부하려는 자세가 있어. 아니, 좌우지간 말이에요. 이 언어 영역을 애들이 막 만점을 맞는 거야. 언어 영역 만점 맞아야 서울대 가잖아. 서울대 연대 고대 가잖아. 서울대 연대 고대 갔는데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언어 영역 만점 맞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간 애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 내가 쓴 걸 읽지도 못하고 내가 한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네들 멋대로 알아듣고 지네들 멋대로 해독하고 그리고 말을 막 해놓고 지가 한 말이 뭔지도 몰라. 예, 네오블루 콩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가 서울대라고 얘기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막 떠들어. 그리고 좋다. 당신이 한 말을 달락달락 끊어갖고 얘기해보자. 당신 이렇게 얘기했죠? 수천 명이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지가 말을 해놓고 지가 뭔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해.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 이거 우리나라 언어교육 잘못된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언어교육 한다고 그 4시간씩 6시간씩 애들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 국어 교재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아이들더러 말이에요. 아이들더러 문화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키란 말이야. 그럼 이 문화재는 어느 시대에 나온 거고 이 문화재의 특징은 무엇이고 여기에 담긴 설화들은 뭐가 있고 그런 조사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그런 조사들을 하면서 그 시대와 그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를 배우는 거잖아. 그 아이 문화재 안 잊어버립니다. 뭐였더라? 금동열의 입상. 금동열의 방가 사유상. 아이콘 0410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그거를 한국말로 쓰라 그래도 못 써. 이건 가령 이 불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불상의 손 모양은 하나하나 이런 사상을 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모양을 만들었던 때가 몇 년도다.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런 문화 수준이었다. 그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 나온 불상이라든가 통일신라시대에 나왔던 불상에 대한 설명을 해봐. 애들이 잊어버리겠냐고.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이름을 읽고 넘어가야 돼. 그 잘못됐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역사 교육이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유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업 시간에 이 유물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 수업 시간에 들려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를 해가야지 초등학교 6학년 중에 한 학년만 역사를 대충 읊고 중학교 2, 3학년 때 대충 읊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서울대 갈놈들만 공부하고 이런 미친 짓거리 하다 보니까 애들이 꼴통이 돼갖고 나오는 거지. 123QW님 고맙고요. 네. 쌍용 자동차 문제에서 왜 얘기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역사를 해체하고 지식과 정보로부터 대중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도대체 나의 방송에 대해서 왜들 그렇게 견제를 했을까? 왜들 그렇게 욕지거리를 했을까 생각해보니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그렇지 않겠어요? 사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 그죠? 역사, 사회, 정치, 경제. 그들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1%만 알고 1%만 대학 가서 1%만 성공하는 사회에서 대중은 몰랐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이 동네 아줌마가 자꾸 떠드는 거야. 그거 환장하겠지. 그러니 나와 관계된 사람들 전부 다 괴롭히는 거겠지. 애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단기 암기로 시험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을 안 가르치잖아. 근데 이 여자는 존나 아는 것도 없는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실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속상했나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랬냐면요. 지금 우리 트위터나 이런 걸 보면서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 막판에 보면 정기준이라는 인물이 나와. 이 정기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유학을 맨 처음에 천자문을 가르친 다음에 유학자들은 천자문 다음에 명심보감을 가르친다. 그래서 명심보감을 읽고 품행을 바로한 자에 대해서만 사서삼경을 가르쳤다.
즉 학문을 아무한테나 가르치지 않았다. 품성의 바탕이 된 자들만 학문을 하게 하고 이 사회를 주도하게 했던 거다. 그런데 너의 글은 모든 무지랭이들에게까지 글을 주는 거다. 그것은 대혼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든 게 진보하고 보수의 입장을 가진 작가가 논쟁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논쟁을 하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에요. 진보와 보수의 논쟁인데, 그러면서 정기준이라는 자가 세종의 한글을 막 맹비난을 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몰라야 되는 대중이 글을 갖고 그 글은 무기가 될 것이고 그걸로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갈 것이다. 진실을 찾아갈 거다. 때로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갈 것이니 그 선택을 대중에 하게 해라. 그게 이제 이 세종의 그 뿌리 깊은 나무의 주제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그 뿌리 깊은 나무의 굉장히 핵심적인 논쟁인데, 지금 우리 이 트위터라든가 많은 게시판들에 보면 대중이 분노하고 그 분노에 의해서 글을 쓰고 그것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정확한 사실과 혼동된 내용들이 퍼져나가는 거야. 허위사실이 막 유포되고 있고 허위사실로 분노하고 허위사실에 분노해서 누군가 하나를 하루아침에 등신 만들면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대중의 모습을 내가 봐. 이거구나. 이게 바로 소위 정기준이 이야기한 대중을 지식과 정보로부터 차단하고 싶었던 그 이유.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왜 그러잖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바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졌을 때 어린아이가 권총을 든 것과 똑같다라고 바라본 거야. 그게 소위 지금의 이 신자유주의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사고예요. 대중에게 무기를 주지 마라. 지금 이 시대 21세기 대중의 무기는 뭐야? 지식과 정보야. 대중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지 마라. 그리고 광풍을 불러일으켜라.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지식으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들이 주도하는 바예요. 유도하는 바.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똑바로 봐야 돼.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내 방송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봐. 우리 방송에 이쪽에 우리 그 첫 번째 중계방에서 보는 분들은 사실 나의 방송을 안 봐도 될 만한 그 지식인들이 봐요. 이 방은 대부분 지식인들이 있어. 그리고 문제는 늘 내가 얼려놓은 방에서 와. 쌍년아 녹여? 멜렐 유 장학커 돈 많은가 봐? 내가 왜 사회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느냐. 바탕이 돼야 돼.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눈, 안목의 문제. 내가 오늘 제일 기가 막힌 얘기가 뭐였냐면, 한명숙 말 바꾸기. 한명숙이 FTA 폐기를 얘기하는 거가 말 바꾸기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비판을 했더만, 한명숙이 FTA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했다라면서 박근혜가 비판을 했어. 그러면서 박근혜가 차라리 민주당 모 의원처럼 통렬한 자기 비판을 하고 그때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하다. 그게 누굴까? 정동영이죠. 정동영이가 한미 FTA 폐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회개에 의한 실천이라고 그러고, 한명숙 대표가 한미 FTA 폐기하겠다는 건 말 바꾸기래. 뭐 하자는 건데? 이거 어디서 나온 기준이야? 정동영이 한미 FTA 폐기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한미 FTA 폐기한다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때 한미 FTA 찬성했던 정동영이 지금 통합진보당 따라지들이랑 몇 명 같이 다니면서 집회 몇 번 나왔다고 통렬한 자기 비판을 근거로 한 회계래. 정동영이가 얘기하면 회계이고 한명숙이 얘기하면 말 바꾸기야? 어느 나라 기준이 그렇게 이중잣대야? 노무현이 하면 욕이고 이명박이 하면 칭찬인가? 정동영이 하면 회계이고 한명숙이 하면 말 바꾸기야?
뭐 하자는 건데? 결국 이런 말에 휘둘리는 건 뭐냐? 소위 자칭 진보라는 자들이 글을 몇 줄 쓰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거기에 휩쓸리는 대중도 있고 휩쓸린 척하는 용역도 있고 디지털 용역 몇 명이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면 그게 진실이 돼. 그걸 진실로 여겨. 바탕없는 대중이. 그리고 그걸 막 퍼날려. 그러면서 비판할 것과 비판하지 않을 것을 구분을 못해. 그게 오늘 우리 대중의 모습이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명숙 총리가 대표가 되면 한미 FTA 문제로 비판할 거다 그 얘기 했죠? 기억나요? 내가 한명숙 총리가 대표가 되면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총리 때 했던 문제를 가지고 맹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다 봤지? 응.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죠? 그렇다면 나는, 거봐라! 니네가 한명숙 찍어서 됐으니, 너네, 내 말 안 들어서 쌤통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한명숙은요, 80만 대중이 선택한 국민의 선택이에요. 한명숙 대표는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았고, 여러분 내가 한명숙 대표 지지했어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지지하지 않았죠? 다 봤지? 이인영이 안 되면 나 방송 접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나 방송 접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알지? 여러분들이 한명숙 그 대표를 욕하면서 망치 부인이 예견한 대로 됐습니다. 망치 부인님 돌아와 주세요. 나를 뭘로 보는 겁니까? 예? 나는 이인영을 지지했지만 이인영은 졌어요. 지금 당대표는 한명숙입니다. 한명숙이 당대표가 됐으면 한명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통합당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핑계 대면서 한명숙 찝지 마세요. 망치 부인이 예견한 대로 됐다. 한명숙 자격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그건 대중의 선택이에요. 국민 80만이 정당 대표를 처음으로 뽑았어요. 그게 한명숙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명숙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한명숙에 대한 한명숙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민주통합당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명숙을 대표로 인정하고 한명숙을 대표로 해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렇게 짜나가야지 자칭 통합 진보당 디지털 용역 새끼들이 이간질한다고 덩달아서 한명숙 욕하는 거 그거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링에서 싸웠어. 나는 이인영이라는 선수를 놓고 싸웠고 한명숙이라는 선수를 놓고 싸웠어. 이인영이 진 거야. 그러면 승자는 한명숙이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한명숙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야. 적군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그겁니다. 한명숙 총리는요. 여러분 왜 국민은 그럼 한명숙을 선택했을까? 내 맘대로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인영 이하경 뽑아서 민주통합당 확 갈아엎어버리지 왜 한명숙 뽑았을까? 우리 국민이 원한 건 뿌리부터 다 뒤집어 엎기보다 안정적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한명숙의 상징은 안정 속의 개혁이야. 이인영이 됐다면, 이하경이 됐다면, 김기식이 됐다면, 박용진이 됐다면 달랐겠죠. 지금하고 달랐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다라면 그만큼의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진보적이어야 된다. 좀 더 인기 있어야 된다. 무리수를 두겠지. 그것이 갖는 한계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 한명숙을 선택해놓고 한명숙더러 제대로 가라고 이인영 잔소리하라고 옆에 붙여둔 거 아니겠어요? 한명숙은 비판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맞습니다. 어디나 당대표는 욕먹게 돼 있어요. 박근혜 욕먹듯이 박근혜 욕하고 한명숙 욕하고 누가 더 욕 많이 먹죠?
욕은 박근혜가 더 많이 먹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지지자들만 박근혜가 한명숙보다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국민 다수는 박근혜를 한명숙보다 지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명숙은 당대표예요. 한명숙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여기는 누구보다 나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명숙을 선택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엎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발전, 안정적인 개혁을 요구한 거다. 그래서 이인영이 떨어지고 한명숙이 된 거다. 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했죠. 고수는 무기 탓을 하지 않는다. 응? 고수는 무기 탓을 하지 않는다.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한명숙으로 안 된다. 그런 댓글 쓴 사람들 있더라. 원래 고수는 부채를 가지고 검객을 이기는 법이야. 원래 고수들은 젓가락 한 짝을 가지고 수십만 적군을 무찌르는 거야. 그러니 한명숙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80만 국민 경선 자체를 무시하는 짓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한명숙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의 당 대표예요. 그러면 한명숙 가지고 어떻게 박근혜 당을 무찌를 거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뭐 당대표 가러? 지금에 와가지고 당대표 새로 뽑아? 지금 한명숙 욕하는 애들 정체가 뭐야? 뭐 하자는 건데? 니네 박근혜 파지. 그지? 니네 박근혜 그 딸랭이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한명숙 비판하면서 그 한명숙으로 안 된다. 안 되면 어쩔 건데? 지금 당대표 새로 뽑아? 김진표 얘기 내가 같이 할게. 이번에 누구였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진 누구 있잖아. 진 누구 헌법재판관을 민주당에서, 조용환인가? 조용환을 헌법재판관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이 14표 차이로 부결이 됐어? 근데 민주당 의원 12마리가 안 갔다는 거야. 회의장에.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35명이 와서 찍어줬는데, 25명에 35명이 와서 찍어줬는데, 민주당 12마리가 안 갔어. 그래갖고 부결이 됐더만. 이거는 누구의 문제야? 빼도 박도 못할 김진표의 문제야. 정말 김진표는 간첩인 것 같아. 김진표 혹시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 아니야?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 내지는 한나라당의 목마 아니야? 민통당 안에 들어와 있는 한나라당의 트로이 목마 아니야? 새누리당이구나.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내가 살다 이렇게 무능한 원내대표는 처음 봤어. 16년 정치 나의 정당 생활 중에 이토록 무식하고 무능한 원내대표는 보다 처음 봤어. 김진표, 정말 저런 사람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밖에 못 됐나? 도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등신인가? 쟤밖에 없었나? 저걸 자르고서는 다른 사람 대안이 없었나? 그게 우리 꼬라진가? 그래서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싹 갈아치란 얘기야. 김진표를 원내대표로 시킬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서 뽑혔다 해서 다 갈아쳐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김진표 욕먹을 만 하긴 한데, 김진표 욕, 한명숙 욕이 트위터엔 더 많아. 이명박 욕이나 박근혜 욕보다 트위터에는 김진표하고 한명숙 욕이 더 많아. 용한테 걸린지님 고맙고요.
아니, 김진표가 무능한 원내대표인 건 맞거든요? 예. 얘는 진짜 잘라야 되고, 정계 은퇴시켜야 될 놈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그 김진표하고 한명숙이 그 박근혜하고 이명박보다 더 나빠? 어? 김진표하고 이명박 중에 김진표가 더 나빠? 한명숙하고 박근혜 중에 한명숙이 더 욕먹을 만해? 도대체 트위터는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러는 거야? 딱 보면 답 나오죠? 여러분, 이게요. 이게 2007년에도 이랬어요. 2007년에도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대사도 똑같아. 정동영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밉다. 기억나죠? 와,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다 열린우리당, 진보정당 지지자들인 줄 알았어. 그렇게 쓴 게 결국은 누구였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었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니까 지금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라고 썼던 거야. 근데 그게 대세랍시고 그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투표 안 했잖아. 그래갖고 결국 한나라당은 자기 표 그대로 얻어갖고 당선되고 결국 민주세력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어.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왜 이렇게 편향적이지? 뭐가 편향인데? 야, 뭐가 편향인데? 편향의 단어 뜻은 알아? 여기가 시사수다방이지. 시사수다방 앞에 뭐라고 썼어? 주관적인 시사수다방이라고 썼지? 야, 주관적 시사수다방이면 나의 주관을 갖고 내가 수다 떠는 방이야. 어딜 와갖고 편향이고 나발이야. 가서 KBS에 가서 그 사장한테나 얘기해. 이게 무슨 지가 나한테 시청료라도 뭐 5천억씩 주는 거야? 어디다 대고 편향적이란 말이 나와? 손가락 분질러버릴까 보다. 나가! 그러면 한명숙은 비난받을 게 없냐? 그건 아니지. 자, 한명숙으로 안 된다. 이런 말 쓴 애들 누굴까요? 망치부인 팬들? 아닙니다. 망치부인 팬이 썼다면 스스로 자삭하세요. 지금 한명숙은 내가 볼 때 부족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역사상 최초 국민 경선으로 뽑힌 당대표예요. 어디다 대고 한명숙으로 안 된대. 누구야? 우리 팬들 중에서 그렇게 쓴 사람 있어요? 있어? 없지? 스스로 나 망치부인 팬이면서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이러고 글 쓰고 다녔다. 들어오지 마. 내 눈에 걸리면 뒤져. 자, 여러분 한명숙으로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예. 자, 그러면 한명숙은 완벽한 우리의 리더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자,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를 듣는데 말이에요.